검정고시 A부터 Z까지 아토즈에듀 컴패스 사회의 경화쌤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3단원 이제 합리적 선택과 삶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무엇이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좀 주요 주제거든요. 자, 3단원은 조금 양이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먼저 학습 목표 짚어본 다음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거는 일단 금융 환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금융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해서 환경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와 같은 세계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의 변화 속에서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서는요, 요게 2개가 합쳐가지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계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객관식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둘 다 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맞는 설명인지 틀린 설명인지 잘 찾아낼 수 있게 공부를 좀 해두세요. 자,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의사결정,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얘는 나오면 순서 문제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 순서 위주로 알아보면 되고요. 자,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요게 조금 나옵니다.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이라고 해서 과소비라든지 과시소비라든지 아니면 충동 구매, 속물 효과 여러 가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비합리적인 소비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볼 거는 글로벌 시대의 경제 활동과 금융 거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대의 이제 금융 거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경제 활동과 금융 거래를 이어서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이제 1번 보면은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과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경제적 세계화가 무엇이냐? 옛날에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상품뿐만 아니라 뭐도 이동을 한다? 자본.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기도 하고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하거나 국내 주식을 구매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의 거래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쌤 동생 회사에 그 터키 출신의 그 직원이 있대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좀 안 좋은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지? 걔 정말 맛 없어.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품과 자본, 상품뿐만이 아니라 자, 자본, 노동 등의 생산 요소. 자, 자본과 노동은 생산 요소예요. 자, 이게 뭐냐? 자본과 노동은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외국 기업이 국내에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죠. 그러면 이거는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생산 3요소가. 생산하는데 필요한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인데 땅은 이동을 시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동할 수 없는 토지를 제외하고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 이동이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경제적 세계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금융 환경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시험 문제는 괄호 1번을 묻는 게 아니라 괄호 2번을 묻습니다. 괄호 2번에 별표를 칠게요. 자, 금융 환경이 이제는 통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 간의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되고 과거에 비해서 인터넷이나
이제 뭐 스마트폰 거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뒤에 거 줄긋자 세계 금융 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가 된다. 그럼 이게 당장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든지 일본 엔화가 뭐 이렇게 일본 경제가 이렇게 되고 일본 금융이 이렇게 됐다. 일본 금리가 올랐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중국의 뭐 금리가 올랐다 이랬을 경우 당장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 시장이 마치 하나처럼 다른 나라의 금융 사정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속화가 돼요. 자, 그러면서 양상을 볼까요? 국제 금융 거래를 통한 자, 이 말 줄긋자 직간접 해외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외국에 투자를 하는데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어요. 직접 투자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내가 공장 같은 거나 영업지사를 직접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투자에 속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해외 공장, 그죠? 해외 법인이나 해외 공장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샘송전자다라고 하면은 샘송전자 중국 공장이라든지 중국 법인 이런 것들을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 직접 투자라고 하고요. 간접 투자는 외국에 내가 기업을 만들거나 공장을 짓는 건 아니지만 외국의 기업들에게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국의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돈을 투자, 직접 공장은 짓지 않지만 이런 금융시장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간접 투자, 해외 간접 투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무엇이다? 뭐 이제 외국, 그죠?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거에 이제 사는 거 구입 요런 것들이 이제 간접 투자에 속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이렇게 구분하면 여러분이 막 주식과 채권을 막 헷갈려 하는데 그냥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거고요. 채권은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도 자금을 위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이제 채권입니다. 대체적으로 채권이 좀 더 주식보단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대신에 막 주식처럼 엄청나거나 그런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도 조금 적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 둘을 자세하게 나누는 건 시험 문제는 절대는 안 나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외 투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투자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간접 투자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른쪽에 지식 플러스 보면은 이게 반대됐을 경우 외국인의 직접 투자와 외국인의 간접 투자가 무엇이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외국이 이제 외국 사람이나 외국 기업이 국내에 우리나라의 공장을 세우거나 우리나라의 법인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은 직접 투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가 한국에 맥도날드 한국 지사를 세웠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되고요. 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의 맥도날드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롯데리아의 주식을 샀대. 그럼 이건 뭐예요? 공장을 직접 짓고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접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는 이제 외국 개인이나 법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사는 게 여기에 속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간접 투자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시험에서는 2번은 별표 3개 치세요. 자,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이 미치는 영향. 여기는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2번 그래서 괄호 1번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요거 별표 3개 쳐두세요. 이 둘을 나누는 건 잘 안 나오고 일반적으로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이 우리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요. 이 내용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공부해 두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개인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까요? 긍정적인 게 있고 이제 부정적인 게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잘 나옵니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된다. 자, 외국 기업도 국내 많이 들어오고 국내 기업도 외국 많이 나가고 자, 그래서 어때요? 원래는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만 먹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외국계 들어오면서 버거킹이라든지 맥도날드도 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KFC도 먹게 되고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외국 기업이 다양하게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은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뒷부분에 요거 좀 기억을 하자. 개인의 투자 기회 확대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살 수 있어서 뭐 그런 건데 뒤에 게 더 잘 나와요. 줄글자 해외 일자리가 증대된다. 이렇게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취업이 안 됐을 경우 해외도 충분히 이제 취업에 눈을 돌리고 그죠. 취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자국민의 일자리가 뺏긴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 월급이 안 올라서 왜냐면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인력을 대체하면 되니까 기업에서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좀 잘 나옵니다. 자, 요거 줄 긋게요. 국제적 투기 자본 요걸 줄 긋고 지금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이라고요. 뜨거운 돈. 자, 국제적 투기 자본에서 치고 빠지기, 먹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제적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얘네가 주가 조작을 하거나 주가를 막 뻥튀기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돈을 먹고 튀어볼까? 그래서 주가에 막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외국 기업들이 외국 작전 세력들이 막 주가를 폭등시켜서 돈을 받고 날라버리고 갑자기 하루 만에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가 폭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주가나 환율. 그래서 한국 돈을 뭡니까? 이제 한국도 환율 조작해가지고 한국 돈을 막 이렇게 이제 뭐 달러 같은 거랑 이제 환율 비율 이런 것들도 막 환율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조작을 해서 자기들이 돈만 벌고 튀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럼 우리나라가 뒤에서 후폭풍 다 우리가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국제적인 투기 자본을 한머니 뜨거운 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머니가 등장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투기 자본이 유입되게 되면은 주가와 이제 환율의 변동폭이 막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지식 플러스 보면은 국제적 투기 자본 한번 있죠, 그죠? 그래서 국제 금융 시장을 이동하는 단기 거대 자금이에요. 그래서 요 말 기억 좀 여기까지 줄을 그을게요. 그래서 금리나 뭐 환율, 뭐 주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싸게 팔고 비싸게 이렇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서 얻는 그 수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 되게 특히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되게 타격이 커요. 받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균형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은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가 되겠죠. 왜 그러냐? 이와 같은 이제 뭡니까? 세계 경제적으로도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인류 브랜드가 아닌 경우엔 살아남기가 힘들죠. 소니 보세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최고의 그 고급 가전 제품은 소니였어요. 그래서 워크맨이라든지 뭐 CD 플레이어라든지 특히 음향기기 쪽에 굉장히 강세였는데 TV도 오히려 소니 TV가 더 유명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변화에 살아남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그죠?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잖아.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확보 및 외국 자본 조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너무 성과가 시원치 않다 그랬을 때 외국 진출해서 오히려 떼돈 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난로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막 그 응답하라 1988 같은 데 보면 막 난로 같은 거 떼고 군불 떼고 막 이러는데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발달하게 되면서 난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난로 시장이 망하기 직전이 된 거지. 한국에서 안 팔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꾀를 썼냐면은 그 사막에 난로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막이 엄청 더운데 여기 난로가 왜 필요하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막은 낮에는 그러니까 공기가 워낙 건조하고 비가 없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얘가 습도 조절해서 온도 그 변화가 조금 적은데 얘는 뭐다? 완전 이제 사막지대니까 사막지대는 낮엔 4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습도가 없으니까 그 온기를 잡아줄 만한 게 없어서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영하로 떨어져요. 사막 되면 밤이 춥다는 거죠. 쌤도 실제로 사막 가봤을 때 한 6시, 7시 지나니까 갑자기 으슬으슬 막 낮에는 정말 더워 죽겠다는 막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난로를 판 거예요. 사막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유목민족의 당시에 유목민족의 그 결혼 필수품이 난로일 정도로 잘 된 거죠. 만약에 이 기업이 해외 진출할 기회가 없다면 망했겠지만 이렇게 해외 판로를 뚫으면서 다시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이 부족해. 국내 은행들은 더 이상 안 빌려줘. 그랬을 때 해외 자금도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외국 기업에 이제 투자가 증가하면 외국 기업이 국내에 막 기업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뭐 국내 이제 직접 간접으로 공장을 세우고 국내 법인을 만들고 그러면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국민 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부정적 이게 좀 더 잘 나옵니다. 얘가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보세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 심화 줄긋자. 이제 의존. 옛날에는 조선시대. 자, 지금은 조선시대. 그랬을 때 미국에서 막 독립혁명 일어나고, 그죠? 영국군 물러나라, 막 전쟁이 피튀기게 일어나도 어때요? 왜 아무 상관없잖아. 정산리, 벽계, 수야, 너나 나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과 같이 국제시장이 경제적으로 세계화를 이루고 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미국의 문제가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에 결정타를 미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불경기가 일본에도 중국에 악영향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상호 의존성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한 국가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IMF 터졌을 때도 우리나라만 터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금융위기 왔던 나라들이 줄줄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이나 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조금 봐둬야 될 게 다국적 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뒤에서도 볼 건데 우리가 다국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국적 기업은 본사가 대체적으로 선진국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진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지사나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업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해외에 다양하게 두고 영업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이키 본사는 미국이죠. 그런데 딱 보면 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판매 지사는 어디다? 나이키 코리아. 근데 어때요?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만든 공장도 방글라데시거든. 이런 기업이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활약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대 기업이 등장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국내 기업도 경쟁력이 강하면 살아남겠지만은 국내 기업 중에서 이와 같은 거대 자본, 외국 기업들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산업이나 기업들은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이나 기업은 도태됩니다. 특히 제일 심하게 피해를 입는 게 농산물 시장이에요. 특히 제일 대표적인 세력이.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농산물보다 외국 수입 농산물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제 국내 거는 잘 안 찾게 되고 수입 거를 찾게 되면서 엄청나게 국내 이제 농업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칠레산 포도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면서 값싼 칠레산 포도가 국내산 포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포도 농가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농업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 그러니까 농업 같은 경우는 가장 타격이 큰 산업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와 같은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업이 더더욱 유리하다. 우리나라 농업이 수출이 엄청 늘어나고 우리나라 농업이 크게 성장할 때 이러면은 틀립니다. 오히려 농업 같은 경우는 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좀 위축될 가능성이 더 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상승한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상호 의존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이제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서 국가 간의 경제 마찰도 커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이 어딜까요? 최대 수출 시장이 이제 미국이죠. 그죠? 그랬을 때 미국에 우리 기업에 물건이 진출했어요. 중국 기업도 진출해요. 그럼 우리끼리 막 마찰. 미국 시장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국가 간의 소송이라든지 또는 중국 시장을 두고 삼성전자라든지 사과기업이라든지 그죠? 핸드폰 기업들끼리 계속 특허 소송을 낸다든지 이와 같이 경제 마찰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악화된다. 이거 때문에? 국제 투기 자본, 한머니 때문에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페이지에서 잘 봐둬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떤 식으로 글로벌화되고 세계화가 되고 있는지 그 세계화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와 같이 이제 경제가 세계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적인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계의 경제 활동과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여러분 가정이 가계잖아요. 그죠? 가계는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어서. 자, 가계의 경제 활동과 합리적 소비. 자, 가계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자, 가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의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가계는요, 주로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해요. 가계가 이제 기업 같은 데다가 경제 활동을 돕고요. 그죠? 기업에 일해주고, 그지?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땅을 빌려주거나, 그죠? 토지를 제공하면 돈을 빌려주거나. 그래서 얻은 수익을 이제 노동으로 얻는 게 임금이고요. 땅 빌려주고 얻는 게 지대. 돈 빌려주고 이제 받는 게 이자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가계의 소득이 됩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득은 가계가 생산활동에 참여, 이와 같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받은 대가예요. 이 소득을 가지고 가계는 무엇이다? 소비와 저축을 하게 되겠죠.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가 무엇이다? 저축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소득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여기서 나오는 임금이 되겠죠. 직장에서 노동력,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이제 받는 임금이 근로소득이고요. 재산소득은 자본이나 토지와 같은 이런 그 재산을 가지고 땅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제 받는 이자나 지대. 자본,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것이 이자고요. 땅을 빌려줬을 때 받는 게 이제 지대예요. 예를 들면 임대료 같은 게 여기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이제 가게 모든 사람 다 노동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게 이제 그 사장일 때 나는 우리 아빠가 사장이야. 그랬을 경우에 얻는 것은 사업소득이겠죠. 직접 기업을 경영해서 얻은 소득이 여기에 속하고요. 이전 소득은 생산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얻는 거, 그지? 부모로부터 뭐 유산을 물려받거나 이런 건데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소득의 유형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그 이상은 안 나와요. 자, 3번. 그러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소득을 배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합리적인 소비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소비와 저축의 비중을 적절하게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집세 내고 뭐 하고 이랬을 때 돈이 한 70만 원 나오고 저축이 한 30만 원 나올 것 같아. 이걸 언제 모아서 내가 장가감이라고 해서 예의 비중을 높이고 예의 비중을 이제 저축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자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시험에 별로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렇구나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고요. 시험은 밑에 2번 합리적 소비를 별표 3개 치세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소비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시험에 나와요. 자, 1번 의미. 무엇을 합리적 소비라고 하느냐? 주어진 소득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 소득 내가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버는 거 합리적 소비라고 하지 않아요. 이 과소비죠, 그죠? 자,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면 과소비예요. 그래서 최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 행위를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는데요. 자, 2번에 순서라고 적어둘까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의사 결정 단계가 있어요. 무작정, 그지? 마트 가서 에이 1+1 이건 사야 돼, 그지요? 20% 세일 이걸 안 사면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 과정,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통해서 소비를 했을 때 실패가 적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의사결정 단계, 이건 순서 기억하라 그랬죠. 제일 먼저 문제인식. 예를 들면 내 폰이 꽂았어. 자, 내 스마트폰은 산지 좀 오래된 데다가 똥 싸고, 그죠? 똥 쌀 때 스마트폰을 캐캐캐 하고 물 내리고 일어나다가 스마트폰이 그 변기통에 빠졌어요. 먹통이 됐어요.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겠죠.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다? 대안 탐색.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스마트폰, 그지? 예를 들면은 뭐
그 갤럭시 시리즈도 있을 것이고 아이폰 시리즈가 있을 것이고 그죠? LG의 G 시리즈가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내가 탐색을 할 거. 이러이러 핸드폰들이 있구먼 이라고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선택 기준이 있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나는 뭐다? 나는 사실 돈이 없고 개털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능은 중요하지 않아. 싼 게 최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난 무조건 예뻐야 돼. 예쁜 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난 용량이 많은 게 최고임.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선택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 기준을 결정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평가. 예를 들면 나는 가격이 중요해. 싼 게 최고야. 나 같은 개털에게는 싼 게 최고야. 라고 했을 때 가격을 가지고 나눠봤더니 아이폰이 가장 비싸고 그죠? 제일 비싸고 예를 들면 아이폰이 100만 원, 갤럭시가 뭐 70만 원, G 시리즈가 뭐 60만 원 이렇게 나왔다. 그랬을 때 나는 가격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한 LG 폰을 샀어요. 그 중에선 그나마 가장 싼.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평가는 이렇게 해서 얘는 가격 대비 셋 다 뭐 기능은 비슷하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리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뭐다? 문제인식. 폰이 똥통에 빠졌구만. 폰이 필요해. 새로 사야 돼. 새 폰을 사야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뭡니까? 대안 탐색. 요새 무슨 폰이 나와 있는지 다 나와 있어 한번 볼까? 제가 쫙 봤어요. 그럼 뭐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중요하게 제일 생각할 건 뭐냐? 나는 가격. 나는 왜냐면 개털이니까. 그죠? 그래서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하고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정한 다음에 각각의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 가격에 얘가 괜찮은 것 같아. 이 가격은 너무 비싸. 기능에 비해. 그래서 최종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피드백을 하게 되는 이 순서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이거 뭐 핸드폰이 돼도 되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이와 같은 그 고민을 해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뭐 카메라와 같이 비싼 걸 살 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 그 사례를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면 훨씬 더 잘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는요 순서로 이와 같은 사례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합리적인 선택 과정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시오. 그래서 1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2번 기억, 리을, 디귿,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될 원칙이 있어요. 뭐다? 첫 번째, 요거 줄긋자. 소득 범위 내에서. 왜냐면 이 소득 범위 내를 벗어나게 되면 쌤이 뭐라 그랬지? 그렇게 돼버리면 과소비가 되거든. 과소비는 올바른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 줄긋자. 비용 대비 만족감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여 소비. 이 만족감을 편익이라고도 해요. 만족감. 자, 이 말 뜻은 뭐다? 만족감을 편익이라고도 하는데 비용. 그러니까 돈은 적게 쓰고 내가 적은 돈을 들이고 얻는 이익이 더 클수록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거야. 돈은 적게 들였지만 내가 얻는 만족감 그죠? 기쁠 때 개이득이 나온다는 거지. 그지? 쌍따봉이 나온다는 거야. 제일 최악이 뭐야? 돈 엄청 많이 썼는데 내가 느낄 수 있는 효용이 요것밖에 안 된다. 그랬을 경우는 제일 최악의 선택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그지? 3,000원짜리 국수집이 있어요. 근데 어때? 맛이 아니 15,000원을 줘도 이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맛있어. 해물이 너무 푸짐해. 그랬을 경우 어떻다? 적은 비용에 큰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어떻다 해물 칼국수 뭐 해물라면 황제라면에서 라면 3만 원짜리 먹으러 호텔에 갔어요. 먹었는데 어때요? 너구리가 좋아, 그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차라리 집에서 내가 오징어 짬뽕을 끓여 먹겠다. 이런 수준이 되면은 들인 비용에 비해서 얻는 편익, 이익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문으로 잘 나와요. 비용은 적게, 만족감은 크게.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의외로 객관식 문제로 나온 적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이거든요. 얘도 시험에 나와요. 얘도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소비는 여러분이 잘 알죠. 그죠? 소득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소비하는 걸 과소비라고 해요. 두 번째는 충동 소비. 이게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마트 가서 아무 생각 없다. 그죠? 원 플러스 원, 이건 사야 돼. 그래서 계획이 있지도 않았는데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이제 그죠? 사전에 계획이 없는 즉흥적인 소비가 충동 소비에 속합니다. 이런 얘기 하기엔 굉장히 그렇지만 내가 충동소비의 또 황제죠. 그죠? 마트를 가면 안 돼요. 마트를 가면 큰일 납니다. 가가지고, 그지? 원 플러스 원 행사.
이건 사야 돼. 지금 시간 한정 특가로 그죠? 고기 한 근에 얼마 주던 거를 얼마로 세일. 선착순 20분 하면 그죠? 카트를 밀고 거기 카트 라이더죠. 그죠? 슝 밀고 날아가가지고 줄 1등으로 쓰고. 그래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적자가 많이 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충동 소비. 그래서 지금을 사면 왠지 앞으로도 미리 사놓으면 쓸모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안 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한번 볼게요. 모방 소비와 과시 소비 한번 보자. 자, 모방 소비 요거 줄글자 뒤에 밴드웨건 효과라는 표현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밴드웨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건은 마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밴드, 이렇게 악단 두두두두 가듯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막 마차 가고 악단 막 이렇게 악대가 가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모방 소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지? 사람들이 막 쫓아가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사람 소비를 무조건 따라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적어도 볼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연예인, 그죠? 뭐, 연예인도 될 것이고 친구들. 예를 들면은 우리 반 친구들, 그죠? 우리 반 친구들이 전부 다 북쪽 면상떼기 노스, 그죠? 노스 잠바를 다 사 입었어요. 노스 무슨 잠바를 다 사 입었어요. 노스 점퍼. 그러면 나는 이게 필요가 없어. 사실은 이런 점퍼가 딴 게 또 있어요. 하지만 뭐 남들이 다 그걸 하니까 나도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따라 사는 거. 그래서 나도 이 비싼 뭐 40만 원짜리 점퍼를 따라 사는 게 모방 소비. 남들이 이제 악단 따라오고 왕 화려하니까 뒤에 따라가고 옹 따라가면서 모방하는 거. 그래서 모방 소비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과시 소비가 있죠. 이건 베블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찾아내서 이제 과시 소비를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다? 과시용입니다. 예를 들면 베블렌 효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치품. 그러니까 명품 이런 거 있죠. 원래 명품의 그 정식 명칭은 사치품인데, 자, 사실은 나는 이만한 걸 살 능력도 없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비싼 가방, 뭐 고급 수입차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용, 허용용, 그죠? 허세용, 그죠? 이런 걸로 구입하는 것이 이제 베블렌 효과라고 해서 이건 과시 소비라고 해요. 남들한테 보여주기로 위한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식 플러스에서 하나 더 볼까요? 스놉 효과라고 해서 이거는 속물 효과라고 하는데, 뭐다? 어떤 사람이 유행이 이제 됐어요. 다 사면은 뭐다? 오히려 그걸 안 사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뭐 엄청 이게 유행을 했어.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니나 내나 뭐 이걸 다 사면은 사람들이 다 사? 난 남들과 똑같아질 수가 없어. 그죠? 나는 더 고급진 거, 더 비싼 거 살 거야. 저 유행하는 건 안 산다. 라고 해서 오히려 뭐다? 사람들이 많이 구매할수록 그 상품을 안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속물 효과, 스놉 효과라고 하는데, 이 속물 효과까지는 검정고시에서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까지는 나오는데, 검정고시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과소비, 충동소비, 그 다음에 이제 밴드웨건 효과 있죠. 그래서 모방소비, 그리고 그 과시하기 위한 베블렌 효과, 과시소비까지는 낼 수가 있는데 속물 효과까지는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주로 이제 속물 효과 같은 경우 얼리 아답터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도 사는 사람 없을 때 난 사, 비싸게 돈 주고.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니나 내나 이걸 다 사면 어때요? 뭐야,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물건이어야 되는데 아무나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다 사잖아. 자존심 상해. 이렇게 해서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게 이제 속물 효과, 스놉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에 다시 한번, 합리적인 소비는 뭐다? 첫 번째, 주어진 소득 안에서 소비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뭐다? 주어진 소득 안에서 소비를 하면서 비용은 적을수록 그에 따른 만족감은 클수록 좋은 소비, 쌍따봉스, 그죠? 조화형 엄지척 소비라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합리적인 소비 순서 기억하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필요하다, 그지? 집에, 그죠? 추리닝 고무줄이 다 늘어나가지고, 그지? 추리닝을 한 벌 사야 되겠구만. 그 다음에 대안을 탐색합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같이 비싼 거 살 것인가? 핑크 추리닝, 왠지 여자라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핑크 추리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뭐, 중가 브랜드를 살 것인가? 대안을 탐색했는데 뭐다? 이렇게 쭉 보고, 근데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간지야. 남들한테 보여줘야 돼. 비싼 브랜드. 이게 중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렴하면 장땡. 소재가 중요해. 뭔가 그 기준이 있겠죠. 선택의 기준이 정해지면은 각각을 그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애를 선택해서 소비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 그래서 과시 소비, 충동 소비, 그 다음에 이제 속물 효과 말고 모방 소비와 이제 과시 소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봤어요. 과소비,
충동 소비, 모방 소비, 과시 소비 이렇게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새 제일 잘 나오는 거 딱 하나 얘기하자면은 경제가 세계화가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영향. 단 하나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라면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은 꼭 한 번 더 좀 꼼꼼하게 읽어보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놓치지 말고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금융환경과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첫 번째 글로벌 시대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가계가 경제활동 어떻게 하는지, 합리적인 소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공부한 내용 뒤에 이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3단원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아쌤과 함께 공부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 안녕.